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차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공백을 따졌습니다.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서면 보고를 본관과 관저 두 군데로 동시에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토대로 그 7시간의 의문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송원근 PD입니다. (2년 8개월) 전 금쪽 같은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맨 헛다리만 짚고 있으니 아유 이거 다른 건 뭐만 기억을 못해.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갑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는 또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다는 그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끝내 욕설도 터져 나옵니다. 제가 그런 기회를 줬었어요.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머리를 숙였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또다시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많은 아이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도 떳떳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어떻게 하세요? 그 참사 첫날 그 거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총장님. 죄송합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이기도 한 세월호 참사 초기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 그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했던 청문회였습니다. 조치를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까지는 안 따져봤어. 아, 그것까지 안 듣고. 대사님 입장하시죠. 그 정도로 합시다. 이날 관심을 끈 증인은 김영재, 최순실이 단골로 진료를 받았다는 성형외과 의원의 원장입니다. 껌을 씹는 듯 계속 입을 오물거려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김영재 증인, 지금 입안에 씹고 계신 게 뭡니까? 아니 씹은 거 없는데요. 김 씨는 신분 확인 절차도 없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이른바 청와대 보안 손님이었습니다. 들어갔던 청와대 입구 현장에서 차 안에서 근무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무할 때 신분증을 보여줬냔 말이에요. 안 그건 보여줬잖아요. 안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무사 그게 프리패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른바 그게 보안 손님이에요. 네. 청와대 부속실에서 문고리 3인방이 지칭한 손님에 대해서는 방문자에 대해서는 이름도 묻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말라는 게 경호실한테 내려간 지침이에요. 네. 김영재 증인은 청와대를 몇 번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뭐 이렇게 한 몇 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는 2013년부터 수차례 아내와 함께 이영선 행정관의 차를 이용해 청와대를 들락거렸습니다. 갈 때마다 관저에서 1시간 이상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몇 번 기억을 안 나지만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순번 갔다 와서 그 좀 이렇게 부으실 때 그때 갑자기 연락을 받고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면 한 4시나 5시 정도. 예, 그때 항상 해전력 무렵이네요. 네, 거의 6시 자, 그러면 그 한두 시간 동안 대통령이랑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거의 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일이 안 끝나서. 그래서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그냥 그 전에 뭐 피부 트러블 있으면 그런 건 이제 여쭤보고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을 사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이프가 설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보안 손님인 그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청와대에 들어갔는지 또 진료를 했는지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당일날 청와대 7시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알죠? 네. 본인이 그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아시죠? 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당일에 세월호 당일날 뭘 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신다고 제가 추정이 되는데, 그렇죠? 기억하시죠? 거꾸로 그때를 예. 기억 더듬어서 예. 기억을 처음에는 그날이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예. 그래서 더듬어서 기억을 해냈습니다. 예. 예.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본인 행적은 어떻습니까? 그 오전에 그 저희 장모님이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얘기해 고관절하고 주십시오. 예. 이런 수술을 해가지고 그 오전에 그 PRP를 맞은 다음에 그다음에 골프장으로 출발해서 갔습니다.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뭐 있습니까? 제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뭐 있습니까, 그게? 거기에 톨게이트, 카드 사용 내역, 그다음에 그 동반자의 그 진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김 원장이 당일 친구들과 골프를 쳤다며 증거로 낸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은 세월호 참사가 난 2014년이 아닌 2015년 영수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위증 제보가 와가지고 그 톨게이트 영수증 금액이 안 맞다. 14년도 금액과 15년도 금액이 다른데 금액이 바뀐 걸 모르고 현재 금액대로 영수증을 위증한 것이라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수증 위조 문제에 대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요금이 달라요. 요금이 다르다. 네. 그게 톨게이트는 거기가 단일 요금제잖아요. 예. 요금이 달라요. 그 나중에 제출받은 게 요금이 좀 적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나중에 제출받은 거. 나중에 제출받은 네. 게. 하나는 7,600원이고 하나는 6,600원이에요. 네. 네. 어떻게 된 것일까? 김영재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위증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책임질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여튼 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라는 게 다 진실이 맞다. 네. 거기에 거짓은 없다. 네, 거기 아까 보셨으니까 네. 다 아실 겁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비밀도 조금씩 밝혀졌습니다. 아 기울어졌어. 야 나 좀 살려줘. 이거 상황이 아니야. 이거 실제라고. 야 누구 구명조끼 좀 꺼내와라. 해경이 사고를 확인한 시각은 오전 8시 52분. 청와대에 긴급 문자 메시지가 전달된 시각은 오전 9시 20분. 하지만 메시지 전달 대상에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9시 24분경에 문자로 상황 전파가 됐죠. 예, 이것이 팩트다. 그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문자로 상황 전파된 문자는 대통령이나 부속실장한테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제가 확답은 못 하는데 대통령님께는 안 갑니다. 그거는 대통령께 안 간다? 예, 대통령님께는 안 가고 수석급에게는 다 갑니다. 김장수 안보실장이 했다는 서면 보고도 대통령이 확인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김 실장은 참사 당일 오전 내내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모를 때는 관저하고 집무실하고 같이 보내주고. 그러죠.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그거예요. 틀림없이 공관도 보내고 관제도 보냈다는 말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는지 여부도 관제에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됐던 게 맞죠? 저는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 두 관저 아니면 거기에 계실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날 서면 보고를 보내서 어느 쪽에서 받았다는 말이 나오던가요? 두 양쪽에 보냈으니까. 예, 집무실에는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말을 제 보좌관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당일 들었으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날 가글액을 전달하러 관저에 갔다고 그랬죠. 네. 제가 그 오전 중에 가글액을 갖다 드리러 관저를 갔다 왔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기억나세요? 그 세월호 당일 말씀이십니까? 예. 그 당일에 정확하게 시간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점심 식사 전이니까 오전입니다. 오전 10시 35분. 세월호는 구조를 기다리던 희생자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침몰합니다. 바다 위에는 겨우 뱃머리만 남았습니다. 완전히 침몰한 이후인 11시 4분. 해경은 청와대에 현장 상황을 전달합니다. 탑승객들이 뭐 계십니까? 탑승객들요? 네네. 지금 대부분 선실 안에 있는 걸로 좀 봤거든요. 예? 언제 뒤집어졌어요? 지금 선수만 보입니다. 선수만. 이런 데 혹시 물에 떠 있는 일 없습니까? 주변에? 예, 정말 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선실에 있어서 못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급박했던 오전 내내 대통령은 대면 보고 한 번 없이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11시 23분에 유선 보고를 하셨냐고요?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기억을 못 하시죠? 제가 이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청와대에서 감사원하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보고하셨습니까? 미 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골든 타임에 배는 침몰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뭔지도 모르고 밑에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다가 대통령이 지시를 안 내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배는 완전히 뒤집혀 버렸고. 오후 1시 안산 단원고는 아이들의 생존 여부를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1시 13분 김장수 안보실장은 대통령에게 추가 구조 인원이 190명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보고한 겁니다. 파악을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건지 헷갈려서 그런 겁니까? 해경에서는 배가 승객이 있는 상태로 넘어갔다. 197명 구했다는 것도 해경에서 배가 넘어간 뒤에 그 197명을 구했다는 것도 해경에서 보고를 받았고 다시 보고를 그렇게 했다는 그럼 완전 잘못된 보고로 청와대의 그 그건 아마 감사원 사고 대응을 제대로 못하게 만든 건데 해경에서도 다 조치를 했을 거예요.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2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5시 15분 중대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청와대에서 중대본이 있는 세종로 청사까지의 거리는 차량으로 5분 남짓.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근데 여기에서 머리 손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 손질. 근데 대통령 이야기대로 청와대 발표대로 20분만 머리 손질을 했으면 그 20분을 포함하더라도 빠르면 한 40분, 늦어도 1시간 안에는 중대본에 도착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4시 15분까지, 적어도 4시까지는 도착했어야 됩니다. 4시까지는. 그러나 가급적 빨리 가시는 것이 좋았겠지만은 하여님 그게 대통령이 머리 손질 때문에 17시 몇 분에 중대본에 가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대통령이 필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시술을 받은 시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면담을 앞둔 5월 13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대통령 얼굴에 선명한 피멍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로서 이 주사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로 유가족들을 불러 위로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눈물을 흘리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조금씩 밝혀지고 했던 게 대통령 그 악어의 눈물 같아요. 하나도 지금 특조위마저도 그렇게 강제 해산 시켜보고 하나도 밝혀진 게 없은 게 그게 다 그냥 쇼. 박근혜가 쇼인 것 같아요. 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합니다. 우리 김영재 증인은 고약한 것 같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오늘 거짓말 많이 하네 저. 누가 제일 거짓말 많이 합니까? 김영재, 서창석은 뭐 확실히 거짓말 하는 것 같고. 김장수는 뭔가 좀 찝찝하고 많이. 그 증거가 지금 있나요? 10시 30분 대통령 통화한 증거는? 증거가 있습니까? 통화 기록이나 통화 녹음 내용이 지금 저장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까? 증거가 없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시 30분 통화한 기록?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고 연가를 냈다며 동행 명령도 거부했습니다. 당시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요, 조그만 자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국민들 의혹이 이렇게 강한데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출입 기록과 처방 기록을 맞춰봐야 될 것이고 또 제가 요구했던 제2부속실 안봉근과 이 관저의 경호원인 구순성의 보안 손님 관련된 고리를 풀어야 됩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의 행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세월호 7시간 관련해 가지고서 그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했느냐.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느라고 그 일을 소홀히 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고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월호 7시간 부분은 대통령의 국정 행사, 이 국가 어떤 통치 행위가 제대로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작동이 됐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됩니다. 이번에 탄핵이 되고 안 되고 여부가 반드시 세월호에 달린 것은 아니지만 세월호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무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16일 금요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특위의 대통령실 현장 조사를 국가비밀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국조특위는 현장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 온 국민과 정치권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전국의 오리나 닭 사육 농가들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를 덮친 AI, 조류 독감이 사상 최고의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아직 겨울이 오래 남아있어서 최악의 피해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태가 악화된 데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마을입니다. 양계장이 밀집해 한때 닭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마을이 지금은 마치 유령 도시처럼 텅 비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AI가 유행할 때마다 농가들은 하나둘씩 양계장을 접고 이곳을 떠났습니다. 닭을 키우는 농가가 몇 군데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 그런데 올해 돌기 시작한 AI는 마지막 치명타가 됐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이곳을 찾았을 때 한 농민은 자신이 키우던 닭들을 살처분하는 중이었습니다. 형들도 걸렸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폐사 다 이제 살처분한 거죠. 그래서 이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다시? 예, 지금 다 비어 있는. 올해 이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올해 처음 걸린 거예요, 저희가. 여태까지 해마다 다 괜찮았는데. 이번에 발병한 AI는 그 규모와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 2014년의 1차 AI 당시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올해 AI 발생 이후 살처분된 가금류 수는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가 넘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뭐 한 거의 5천만 마리 육박할 것 같아요. 예. 5천만 마리? 거의 뭐 삭슬이 할 것 같아요. 생존율이 소위 말하면 이 겨울철에 4도시 한 6개월 이상 생존하니까. 그래서 지금 겨울이 가을 늦가을이 되면서 바로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 기니까 농민들이 방역만으로는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겨울 내내 이 상황이 점점 악화될 거라고. 네, 그렇지, 그렇지. 5천만 마리는 우리나라 닭 오리 연간 소비량의 10%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같은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이번 AI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발생했던 6차례의 AI 피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피해가 큰 대재앙 수준의 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AI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필사적으로 AI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농가도 하루에 2차례씩 농장 전체에 소독약을 뿌리며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소독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농장들이 걸리는 거 보면은 과연 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어떤 그런 거의 연속이죠. 뭐 마치 그 비행기에서 폭탄 당하는 느낌,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그런데 농가들이 사용하는 소독제 가운데 상당수가 효과가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소독제 효능이 현실적으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소독제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27개 제품이 효력 미달로 이렇게 판명이 나서 그 주장이 일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량 회수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그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6,439리터 정도가 농가에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제는 산성제와 산화제, 염기제, 알데히드제로 나뉘어지는데 이 가운데 산성제는 기온이 내려가면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가 현장에서 여전히 이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오리협회의 조사 결과 품질 미달인 제품과 산성제를 사용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AI가 발생했고 겨울에도 효과가 있는 산화제를 사용한 지역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많이 나온 데가 음성 진천 아닙니까? 겨울철에 적합하다고 얘기한 것 외에 산성제도 많이 지금 뿌려지고 있다. 영암에서는 산화제, 겨울철에 권장하는 그거를 쓰고 있어. 영암은 한 군데도 안 나왔거든. 영암이 사실 오리 집단 사육 짓는데.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AI가 대규모로 유행한 것은 모두 6차례. 그때마다 정부는 AI 재발을 막기 위해 방역 대책을 개선하겠다며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규모였던 지난 2014년 1차 AI 파동이 지나간 뒤에도 정부는 방역 대책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AI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 관리를 받아야 하는 AI 방역 관리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AI 방역 관리지구가 되면 세척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 정부의 예찰 역시 강화됩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이번에 AI가 발생한 지역을 확인해 보니 상당수가 AI 방역 관리지구와 겹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AI 방역 관리지구를 지정해 특별히 관리한 것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바이러스가 특별히 전파성과 감염성이 높아 방역이 어렵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발생한 H5N6형 고병원성 AI는 다른 바이러스 유형에 비해 잠복기가 짧다. 이로 인해 감염 증상이 빨리 나타나서 폐사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방역 실패를 숨기기 위한 핑계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 특별히 뭐가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 거는 어느 논문도 없고 증명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전파 속도가 빠르다. 질병이 강하다.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해서 이러니까 방역 안 된다. 우리 책임 없다. 단지 빠져나가기 위한 다시 말하면 방역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서상희 교수는 병원성을 테스트한 결과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H5N6 바이러스는 지난 2014년에 유행했던 H5N8 바이러스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가 H5N6고요. 이제 H5N8인데 일주일 됐는데 약간 영상 나오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H5N6 이번에 나온 거. 리스가 H5N8 과거에 나왔던 거. 했는데요. 각각 5마리씩 있는데 큰 증상이 없고 약간 영상이 나는 비슷해요. 며칠 됐습니까? 7일 됐어요. 7일. 그러니까 하루 만에 죽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AI의 발생 원인으로 매번 야생철새를 지목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런 입장 또한 면피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리 농장이건 양계 농장이건 무창 완전 밀폐 기사입니다. 철새가 그 AI균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양계장이나 오리 농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직접 감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지 무턱대고 야생 오리한테서 감염이 됐다는 거꾸로 방역에 소홀히 했다는 그런 증거뿐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어떠세요? 멍 뛰죠. 그냥 뭐 있겠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냥 단지 그냥 어떻게든 해서 빨리 또 일어나야 되니까.
AI가 처음 발생한 지 13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원인 분석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역 대책만 내놓는 사이 올해 가금류 농가들의 피해는 사상 최대 규모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전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역 실패는 결국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같은 전염병은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초기 대응을 해야 할 골든타임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일으킨 초대형 게이트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 대신 국정을 챙겼어야 할 황교안 총리 역시 AI 초기 대응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익히 봐왔던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시민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양계 농장. 이 농장에서는 아직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의 AI를 직접 겪어본 양계 농민은 이번 AI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에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처음 우리나라가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처음 발생됐을 때는 초동 대응을 잘했어요. 그때는 뭐 신속하게 메모하고 또 그 요번에는 누구 하나 그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 지자체에다 다 떠넘기고 지자체에서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 충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앙 정부에서 너무 그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산자 단체 역시 마찬가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닭이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살처분은 길이 뭐 일주일 열흘씩 막 가. 어? 그럼 그 닭이 버티는 거지 새가 버티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컨트롤 타워 부재 많죠. 컨트롤 타워 부재 많습니다. AI와 같은 전염병은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데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방역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이번 AI 사태의 초기 국면은 철새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인된 11월 11일부터 농가에서 AI가 확진된 11월 16일 전후입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일으킨 게이트 속에 허우적대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다시 한번 방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와 메르스에 이어 이번 AI 사태에 이르기까지 최순실 일가는 꼼꼼히 챙겼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얼마나 무능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는 이때 무엇을 했을까요? AI 바이러스가 농가에서 처음 확진되고 바로 다음 날인 11월 17일 황교안 총리는 부총리와의 협의를 가집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가 처음 했던 말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정과제와 개혁과제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해명해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AI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방역대책을 수립하라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황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을 했습니다. 황 총리는 나흘 뒤인 22일에야 귀국했고 그로부터 다시 사흘 뒤인 25일에야 처음으로 의정부의 AI 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전국 곳곳에 AI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시기였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AI와 관련해 관계장관 회의를 처음 주재한 건 AI 발생 26일 만인 12월 12일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AI가 발생했을 당시 정홍원 총리가 이틀 만에 관계장관 회의를 연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재수 장관은 어땠을까요? 12월 7일 국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이번 AI의 전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전국 7개 시도의 농가 28곳에서 AI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번 AI가 발생한 이후로 확산 속도가 그 전에 좀 AI가 크게 발생했던 2014년 겨울 또 15년 가을 이럴 때 비하면 확산 속도가 어떤 편입니까? 농가 간에 수평적으로 감염되는 그 경로를 봤을 때는 그렇게는 많지는 않은 거 아니냐는 이런 실무적인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로가 철새 이동 경로고 이렇게 보고 드린 대로 농장 간의 전파가 의심되는 것은 충북 음성하고 경기도 이천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철새 경로에 있어서 아마 지난번에 과거보다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실무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장관님 말씀처럼 좀 쉽게 혹은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대처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AI가 확산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김재수 장관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 이후에도 아산과 정읍, 충주, 세종, 포천, 나주 등에서 AI가 25건이나 추가로 확진됐고 살처 분수도 560만 마리나 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김재수 장관의 안일한 대응을 이웃 일본과 비교해보면 더욱 아쉬움이 커집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월 28일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그날 곧바로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센터를 만들어 직접 상황을 챙겼습니다. 그 덕분인지 일본에서는 철새 19마리에서 AI가 발견됐지만 농가에서는 단 6건의 감염 사례만 나왔고 살처분 숫자도 56만 마리에 그쳤습니다. AI와 맞서 싸우는 양계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과 다름없다고 호소합니다. 지금 전투적인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라고 저희끼리는 합니다. 자고 일어나 아침이 두려울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주변 농가들이 누구네 걸렸어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매일 이렇게 반복되니까 사실 하루하루가 이제 피가 마르고 어떤 진짜 아침이 두려운 상태로 매일매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진짜 불가항력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변에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 다 이제 어떤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좀 너무 허탈하죠. 저희가 키운 닭을 묻는다는 게 너무 허탈하죠. 무능하고 무책임하기만 한 박근혜 정부를 지켜보면서 촛불 시민들뿐 아니라 이제 전국 농가의 농민들도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박근혜표 정책들이 재검토되기는커녕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는 사드, 한일정보보호협정,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밀어붙여온 정책들을 그대로 이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빨리 강행해서 다음 정부가 되돌리기 어렵도록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단순히 그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일 뿐 아니라 그가 해온 문제 많은 정책들도 함께 정지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불통은 또 한 번의 탄핵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황교안 대행은 알아야 합니다. 뉴스타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